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과 사퇴 선언 이후 전국의 파장을 집중 분석하는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대담에 앞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후 조금 전 법무부 청사를 마지막으로 나서면서 몇 마디 말을 남겼는데요. 예. 그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처음 결심하신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3시간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퇴 선언 소식도 굉장히 놀라웠고 지금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족과 관련되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이미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검찰개혁안들을 그동안에 쭉 발표를 했고 오늘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입법화가 필요한 국회에서의 역할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여쭤보시면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본인 스스로도 명명을 했고 보기에도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김병민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35일의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시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또는 과거 이제 문화 등에 대한 행정 개선 등에 대한 역할들은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무부 장관이 왔더라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윤석열 총장과 의기투합해서 개혁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국민적 갈등들을 노출시켰고요. 결국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커다란 부담감들은 조국 장관을 넘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거듭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이런 정치적 현안들이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더 이상 조국 장관과 함께 가기에는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 교수님께서도 여러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충 하고 끝내면 시작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사퇴를 결정할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 이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요. 일종의 정치공학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5차 조사가 지금 오늘 또 있었습니다. 네. 물론 조사 중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사퇴 얘기를 듣고 조사 중단을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가 거의 목전까지 좀 왔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결정을 했어야 될 시기를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국 장관한테 다시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부담이 그냥 부담으로 개인적인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에서 그동안 조국 장관을 사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시를 했던 부분도 가족들의 어떤 비위 관련되는 의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국 장관을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조국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조국 장관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감을 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치 시계를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계산법에 따르면 10월 29일 날 지금 자동 상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은 뭐 내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기간으로 따지면 90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12월 3일 날 자동 상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치개혁 법안, 지금 선거제 관련 법안이 11월 27일 날은 자동 상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기가 엇비슷하게 맞물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야 사당의 공조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 사퇴 문제가 틀림없이 여야 사당 공조하는 데 있어서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해서 뭐 중간에 어떤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자동 상정하는 것과 그리고 선거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게 여야 사당의 공조가 같이 있지 않고선 조국 장관으로 그 공조가 깨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선거제 법안까지 내다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찌됐든 간에 조국 장관이 현재로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그 자기의 문제를 처리하고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국을 블랙홀처럼 뭐 휘감았었는데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이 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이 부분이 결국 연말 국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전에 좀 어느 정도가 조국 이슈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좀 합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월 27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 처리를 진행하도록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정계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함께 세트처럼 움직이게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자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묘하게 민주당의 기류가 변합니다. 예.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기다릴 여유 없이 서둘러서 빨리 검찰개혁에 관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야당에게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은 앞서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각자에 대한 판단과 주장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월 27일, 그러니까 10월 말이 되면은 이것을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확보가 된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1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는 선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사퇴 변으로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스스로 물러나게 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지막 완결은 결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로 공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안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국회로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다면 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형성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조 장관의 문제로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부결시켰기 때문에 개혁에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의 프레임으로 나누게 되면서 조국 장관 이슈를 딛고 넘어서는 그 이후에 총선까지 가게 되는 프레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과연 검찰개혁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안건이냐 예. 아니면 오히려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하도록 오히려 이런 안건들이 조정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맞부딪히고 있는 터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들을 상당히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퇴하고 나면은 그러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힘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장관의 사태가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장관이 끝끝내 장관직을 고수하고 있으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안건 자체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지켜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위한 이 법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 장관이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온과 동시에 그 공을 국회로 넘기고 예. 국회에서는 이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장점들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본인의 어떤 강한 의지를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오르면서 불쏘시개 역할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좀 이 검찰 개혁을 그동안 어느 정권도 해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좀 초석을 쌓는 것뿐 아니라 좀 완성을 시키고 싶었던 욕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그거를 본인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청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가족 수사에 대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애초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야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국 장관이 뭘 역할을 한 게 있느냐, 원래 다른 사람 임명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의 역할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거꾸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국 장관 아니면 검찰 개혁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여당 지지율도 빠졌고 국민들의 반감도 많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들 지금 이제 그 조국 장관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법안들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한 10번은 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었을 거다. 이 정도도 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검찰도 상당히 큰 부담감을 지고 조국 장관을 수사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을 이른바 간별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나름대로의 탈출구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 출구가 검찰 개혁에 나중엔 동의하는 국민적 반감 여론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사실은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저항을 못하는 상황으로 검찰 또한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몰렸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인 조국 국면에서나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을까? 물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돼 있는 시행령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다 통과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국 장관이 거기까지 완결하고 본인이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셈법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 날짜는 민주당에서 기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올해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은 10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 내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법사위 90일이라는 상정 기간을 따졌을 때 9월 2일 날 자동 상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따지면 12월 2일 날은 네. 어찌됐든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뭐 어떤 변수가 또 하나 남아있냐면요. 지금 선거제 관련된 법안이 11월 27일 날 지금 자동 상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12월 3일 날 그 검찰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이 거의 나란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변수가 예산안이 지금 자동 상정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만약에 뒤섞이게 될 경우에 또 여야 사당의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고요. 제가 모르긴 해도 자유한국당은 틀림없이 예산안을 붙들고 있으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을 방해하거나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그 민주당의 고민으로 볼 때
어찌됐든 선거제 법안이 국민들한테 뜨거운 쟁점이 됐을 때 10월 말에 선거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퇴가 물론 장관 개인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뭐 청와대나 여당이나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충분한 교감들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 처리 일정의 시간들을 조금 앞당기는 측면들도 이와 다 같이 연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조국 장관의 결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떻게 사퇴를 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청와대와 함께 조율을 하게 되겠죠. 조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일 있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과거 있었던 대정부 질문이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위증을 하게 된다면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이 그랬듯 실질적인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그 이전 사퇴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건 뭐 민주당의 한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조국 장관도 소환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될 수 있다면 그 전에 직을 그만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여론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의 연일 거듭 빠지고 있는 지지율과 예.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교차 추이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건데 오늘 나왔죠. 네, 오늘 나왔는데 이게 주간 여론조사 말고 일간으로 여론조사를 쪼개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요. 예. 지난주 금요일 하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교차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외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셈법들이 결국 조국 장관과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스스로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사퇴에 따른 그 정치권과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전망을 두 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지금 각각 조 장관의 사퇴 이후에 동상이몽일 것 같습니다. 뭐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들 그리고 조 장관 사퇴 이후에 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일말의 그런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한국당을 비롯한 범보수 야권에서는 정권의 책임론을 계속 물으면서 이 뭐 조 장관 사퇴 이후에 정치권을 몰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반사 이익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뭐 책략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 장관 사퇴 이후가 끝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냐 여기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 듣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이제 받기 시작할 겁니다. 조국 장관 물러났으니까 예. 사퇴를 그동안에 요구했으니까 조국 장관 사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질문받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 내놔야 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이나 뭐 여야 모두 다 사실은 그동안의 입장을 밝히는 모양을 보면 다 알지만 검찰 개혁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반대할 수는 없었죠, 표면적으로. 네. 예. 근데 자유한국당 물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공수처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야당은 거꾸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지게 됐다.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돼 있는 패스트트랙을 언제 어떻게 태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나름의 계획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어서 조국 프레임이 그동안에 작동했다고 하면 이제는 검찰개혁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당은 다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도 부담이고 그대로 유지해도 부담입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가족들 수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검찰 조직이 만약에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혐의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겨우 이겨내놓기 위해서 2달 가까이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느냐, 특수부 검사들 다 동원해서 네. 이런 부담들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서 검찰 스스로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컨대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라고 그동안에 나와 있는 것, 명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 다 합쳐보면요. 증거인멸 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행하는 그 증명서, 인턴 증명서 발행하는데 혹시 조국 장관이 관여한 거 아니냐. 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는가, 기소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져야 할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이 바라볼 때는 검찰이 현 상황을 유지해도 부담스럽고 네. 검찰이 수사 결과 내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 안 내놓고 검찰 조직이 흔들려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도 유지하고 조국 장관을 내리면서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개혁을 끝까지 제도적으로 완수해야 되는 것도 또한 지금 다 정부 여당이 져야 될 몫이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이런 것들을 좀 연착륙하면서 좀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이 조국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수순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을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별다른 이렇게 입장은 없이 본인의 그 참모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관용차에서 내려서 자택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민 교수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네. 그리고 모든 이 국민의 승리로 돌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공이 조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한국당이 어떤 프레임, 범보수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관측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범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공이 이제 조 장관이 사퇴가 이뤄진 만큼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주장을 할 텐데요. 한국당은 이미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이 그동안 있었던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건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들도 있을 만큼 상당히 어찌 보면 개혁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부작용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양측의 견해가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당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상태로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설득 작업에 나설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특히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사태의 모든 책임이 조 장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수석 보좌관회의를 늦추고 나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그중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메시지 두 가지가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에 관련된.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를 보여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상당 부분 조 장관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비쳤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 그리고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굉장히 협조적이 않았던 자세,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만 보더라도 공정의 위반 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지에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는데 조 장관 일가 등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과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메시지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5일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리게 됐던 최종 인사권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거든요. 따라서 조 장관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더 거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조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 속에서 실제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돼서 기각됐죠.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때문에 이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 장관에 대한 수사의 최종적인 결과의 방향을 두고 이 내용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야당의 공세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야 간 공방을 떠나서 이제는 국민의 여론의 추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여야 정치권이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난맥 끝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까지 내일 국무회의에 의결될 이 검찰 개혁안까지 내놓은 이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이 검찰 개혁을 그동안 갈망해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로 좀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3곳을 더 남겨놓기로 했다든가, 예. 그건 이제 부패 범죄 수사하는 곳으로 역할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나 그럴 길을 열어뒀다고 하는 점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좀 예를 들어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부 넘겨주고 예.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 스스로가 견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또 한 번 견제를 하게 해주는 역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국회에 놓여 있는 지금 법안들을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것. 그게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빼놓고 입법하는 것 말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내일 국무회의 상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법무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바꾸거나 훈령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는 걸 겁니다. 그런 규칙과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의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 복잡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검찰이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검사들 간에 똘똘 뭉쳐서 자기들 간에 기수 문화별로 뭉치고 나중에 정관예우를 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행들까지 지금 제도적으로 다 맡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측면의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관행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검찰 내부에 과거에 잘못돼 있는 문화라든지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마련한 것은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시점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함과 동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검찰 개혁을 바탕으로 여야 공평하게 정치적으로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결과를 도출했으면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 중에 일부가 특히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조국 장관이 시행하겠다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집권 2년 동안 적폐청산 수사 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드러나고 난 뒤에 이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검찰 개혁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난 과정에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고 변창훈 검사가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살해 등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오직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일만이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공감들이 형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함께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들이 좀 선행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조국 장관이 닦은 검찰개혁의 밑그림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서 나름의 후한 평가를 해주셨고 김 교수님께서는 조국 장관이만이 할 수 있었던 검찰개혁일까라는 물음표를 남기시면서 좀 박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고 상대방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평가하고 어떤 방법들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구분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왜 초기에 그렇게 빨리 제대로 좀 힘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도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의 기치를 좀 더 빨리 올렸어야 한다고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적폐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인권 유린이 있었는데 그때 그건 왜 다 눈 감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는 거는 전 조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과정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얼마나 무력화됐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탄핵 국면에서 다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기무사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정보기관들이 댓글이나 달고 이런 것들도 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 지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촛불 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권력기관에서 잘못된 통치행위나 잘못된 권력기관의 권한 행위가 남용됐던 부분들까지 다 철저히 수사해서 예. 처벌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타고넘기 신공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검찰 예. 조직에 대해서. 집권 초반기에는 정부에 협력하는 척하다가 그다음에 임기 중반 지나고 나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예 초기부터 대놓고 저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개혁을 먼저 칼을 빼들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검찰 조직이 먼저 저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종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 이라고 하는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예. 것을 조금 타이밍을 늦췄던 측면이 있다. 그걸 동시에 같이 봐줘야지 왜 한쪽만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왜 못했느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간 상황들을 너무 지금의 잣대로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네.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각에 나오고 있는 주장은 현재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야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 인권 유린하지 말라, 포토라인 세우지 말라 이런 것들 개혁하게 나서겠다는 거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현재 수사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고 잣대가 이 정도에 다르다. 대한 잣대들은 얼마든지 현 정부 집권 출범부터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조국 장관 본인도 본인이 불쏘시개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가족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국 장관 사태가 어떤 변수가 돼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른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정하라는 질문 자체가 얘기나 문제인 건가요?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잖아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철저히 이문정 부장검사 얘기로는 정말 개인의 어떤 자소서 학생이 썼던 자소서 내용 한 줄 한 줄을 압수수색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물론 뭐 조국 장관 휴대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특수부까지 동원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내놔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정경심 교수 자산 관리를 했다고 하는 김경욱 씨가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꼼꼼히 다 들여다봤는데 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기에 뭔가 부족하거나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소환이 길어지고 있다고 네, 계속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경심 교수가 그 이전에 검찰 수사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것처럼 밤샘 조사 받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차 조사까지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혐의 사실을 이미 검찰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내가 혐의 부인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기소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못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던 내정자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그때 그렸던 그림하고 지금 수사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 지금 검찰 손에 들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뭐 평론가님의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아직까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부족,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리들이 느슨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사의 부담, 뭐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번 거취의 변화가 그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흔들려도 부담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부담일 것이다.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검찰도 또한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문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과 관련돼 있는 혐의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까지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장관 가족, 특히 장관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의 큰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네. 큰 파장이 일겠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장관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내용이 없다 별로. 이것 또한 역시 검찰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든 다 검찰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흔들리든 검찰이 흔들리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정리해 나가는 역할을 지금 정부 여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적절한 타이밍에 자리를 내놓고 내려가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오히려. 네,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도 부담을 더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 장관 입장에서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스스로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청문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요. 근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과거에 했던 말과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수사의 결과들이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드러납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자연히 조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 장관도 특히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문제라든지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시고요.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 있었던 수사의 전례들을 지켜보면 지금쯤 통화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했고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듯이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소 이후에 공소장을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요. 자택에 하드디스크 PC를 교체하거나 동양 대학교에 들어가서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오는 등 이 대규모 증거 인멸에 대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 거의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거에 있는 전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조국 장관도 서울대학교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에 관련된 문제들과 웅동학원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터라 그 이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여론들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은 이미 앞서서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문제로 그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은 과연 구속영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 신병 처리 방향이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뭐 가닥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네. 우리가 구속 수사라는 게 사실 어쨌든 그게 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만 이제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피의자와 어떤 여론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워낙 그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가 과연 구속영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모아왔던 건데 네. 조 장관의 사퇴 이후에 이 검찰의 신병 처리 방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여론의 추이를 보게 되는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적인 요인들은 일부 작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자나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내려온 사태 이후로 여기에 대한 특히 검찰 수사의 압박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내기 시작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경심 교수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만 사모펀드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관련된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인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들에 대해서는 아직 추후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에 대한 횡령의 공범으로도 함께 검찰이 수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범동이 횡령하게 된 금액의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를 지목하고 여기에 대한 주범의 성격으로 함께 보는 순간 사실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법원에서의 이 영장 심사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뒤에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국민적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